안녕하십니까.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정부 개혁의 기본 방향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시면서 말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은 통제와 지원입니다. 이것을 자율과 책무로 바꾸자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1992년 이후에 KDI 내지는 KDI 대학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28년이 넘었습니다. 3번의 휴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획예산처의 정부개혁실에서 근무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일을 했고, 두 번째는 가장 최근까지 국회 미래연구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능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외국 학자의 분류 방식입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규범을 강제함으로써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집행기능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정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끝으로 생산기능은 기업을 지원하고 규제하거나 시장에 참여하고 또 SOC를 공급하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생산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수단을 갖습니다. 하나는 통제, 또 하나는 지원입니다. 지원은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죠. 규제는 규제 등 법령을 동원하는 것이 통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 네 가지 기능 중에 우리 정부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생산 기능입니다. 우리는 OECD 중에 경제 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유는 이 경제 기능은 모두 기업에게 돈을 쓴다는 공통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기업에게 어떤 규제를 가함으로써 공직자가 힘을 얻는다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들에 비해서 경제 기능이 공직자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경제 기능이 다른 기능에 비해 기대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 경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방식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점들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규제가 어떤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프리미엄 고속버스라는 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의 1등석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프리미엄 고속버스 서비스가 최근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국토부가 그 발표를 합니다. 그런 고속버스 회사는 공기업이 아니고 모두 민간 기업이죠. 정부는 이것을 허용하는 발표를 하면서 노선별로 또 시간대별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새로운 버스 상품이 나온 것이 20여 년 만이라니까 참 이 개별 민간 고속버스 회사의 창의력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km 이상 운행할 경우 또 심야 운행에만 한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이 걱정할 일이지 정부가 이런 것을 걱정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아래 사진은 티본 스테이크입니다. 티본 스테이크는 안심과 등심이 붙어있는 고기 부위를 말하는데요. 한국에서 2015년 12월까지는 이런 티본 스테이크가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심, 등심 별로 팔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합쳐진 부위는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정부가 왜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하고 규제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이러한 규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쓰여 있지도 않은 규제도 꽤 많습니다. 소위 비공식 규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림자 규제 혹은 탐구 지도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비공식 규제는 공무원에게 책임도 없습니다. 대부분 전화나 분위기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 때문에 어디 증거가 남는 법이 없어요.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이런 비공식 통제를 가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뭐 하나의 예만 든다면 공공기관에서 상임이사를 누가 임명할까요? 당연히 기관장이 임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관장보다는 오히려 이 공공기관이 속한 주무부처, 정부 부처의 장차관이 그 산하 기관의 상임이사를 결정한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법에는 기관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죠. 그러나 사실상은 정부 부처의 장차관이 거의 지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령에 쓰인 것과는 다르게 정부가 가하는 비공식적인 통제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사건건 민간과 또 다른 공공부문을 통제하는 그런 국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과 조직의 역량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성인 역량 테스트 결과인데요.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점선이 OECD 평균인데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기 전에 우리 15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거 잘 아시죠? 소위 피사 테스트라고 해서 세계 5위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 25세에서 34세를 보니까 이 빨간색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이 급속하게 떨어져서 45세가 지나면 OECD에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왜? 15세 때는 세계 최고이던 사람들이 45세가 넘으면 OECD의 하위권이 될까요? 그것은 15세에서 25세까지는 우리의 교육 방법의 문제가 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5세에서 45세까지는 상명하달과 호봉제 같은 배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봉제는 나이가 들면서 월급이 저절로 올라가는 제도를 말하죠. 오늘은 특히 제가 이 상명하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통제하고 시킨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개발될 리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약 한국에 있는 6천 명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과업을 수행하면서 그 과업 수행하는 방법과 그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는가? 네. 한국의 공공부문이 굵은 빨간색인데요. 네. 모든 연령대에서 OECD의 최하위권입니다. 과업 재량이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최근에 노력한 바가 있었는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똘히 해결 방식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모두 25세에서 45세 사이에서는 OECD에서 최하위권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통제 속에서 위에서 시킨 일만 하다 보니까 뭘 배워도 써먹을 일이 없고 그럴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 일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배우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량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조직 내에서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와 개인,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킨 대로만 하니까 우리 개인과 민간 부문은 전반적으로 역량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이 IT 부문에서 세계 최고인가? 그것은 자유를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서로 논의하면서 그중에 최고의 의견이 채택되는 그런 문화라고 제가 잘 아는 실리콘밸리에 근무한 한국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렇게 창의적인 개인을 북돋는 그런 문화가 과연 있는가요? 하는 걱정이 듭니다.
혁명하복이 지배하다 보니까 대응력과 의사결정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사진 잘 아시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과연 컨트롤 타워의 부재 때문입니까? 아니면 현장의 자율성 부족 때문입니까? 현장의 해경이 바로 즉시 대응을 했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많은 조직들이 위에서 시킨 일을 따라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 규제라는 방식 중에 이제 포지티브 규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건건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사전에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사전에 못하게 하는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못하게 하고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반면에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나열을 하고 여기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사후적으로 사법당국의 판단에 의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현재 우리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봤을 경우에 일단 개인의 자유를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 리스트업되지 않는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한다면 함부로 그런 문제 행위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 중에 고속버스 회사들이 담합해서 모든 서비스를 만약에 프리미엄으로 전환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정부는 아마 이것을 우려해서 건건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 회사들이 담합해서 이런 서비스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게 되면 정부가 담합을 조사해서 담합에 대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안별로 건건이 허락을 받아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민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자, 사전에 뭘 막기보다는 사후 처벌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범죄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철저하게 예방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범죄가 과연 예방이 됩니까?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흉기를 소지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 그게 효과가 있는 주제이겠습니까? 대신에 철저히 범죄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면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규제를 보다는 일단 자율에 맡기고 문제가 발생할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단속과 처벌로 예방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가? 거둘 수가 있다면 단속과 처벌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개인의 창의를 제한하게 됩니다. 반면에 질병을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돈이 있다면 어디에 돈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예방에 돈을 쓰는 것이 좋겠죠. 이 경우에는 치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의 범죄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예방에 돈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경우에는 예방보다는 검거와 처벌에 돈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 규제도 사전에 그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사후 처벌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처벌이 강화돼야 됩니다.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비교를 해드리죠. 진료 기록을 열람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진료 기록 열람이 불가하다.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는 동의할 수가 없죠. 그 경우에는 보호자의 요청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만약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열람을 하면 과거에 약식 기소 받고 형을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스토니아는 의사 면허만 있으면 언제든지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혼수 상태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가능하죠. 그러나 그 기록이 열람했을 때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아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열람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박탈합니다. 벌금형과 의사 면허 박탈. 차이를 비교해 보시죠. 처벌의 강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과속운전 시의 최대 벌금이 10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최대 벌금이 400만 원 보통입니다. 이렇게 보면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결국 행정부의 권력을 사법부로 이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래서 행정부는 규제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규제를 개혁하면 행정부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행정부의 힘을 빼는 이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또 줄여야 할 기능은 정부의 지원 기능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떡볶이 용서까지 만드는 것을 지원을 했고요. 화장품 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원까지 두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엄청난 R&D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화장품 산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지능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공기관 이름에서 가장 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지능이라는 단어죠. 이건 돈 나눠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런 시혜적 지능 기능의 대표격이 정책금융이죠. 낮은 이자로 기업에게 돈을 꿔주는 것이죠. GDP 대비 이런 정책금융의 비중을 보면 한국은 최근에 오히려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OECD에서 단연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부모는 복이다. 최고 유선은 자립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자립할 틈이 없습니다. 정부가 늘 도와주기 때문이죠. 이 기업을 좀 도와주면 뭐가 문제냐. 한계 기업이 양산이 됩니다. 한계 기업이라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이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21%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만 전체 기업의 대략 5개 중에 하나는 망해야 할 기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망해야 할 기업이 시장에 생존하고 있으면 저가 이탈로 잘 나가야 할 중소기업의 발목까지 잡게 됩니다. 새로 들어올 미래의 우량 기업을 못 들어오게 막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과도한 기업 지원은 건전한 생태계를 훼손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과 못 받은 기업들을 몇 년 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원에서 탈락한 기업들의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에서 탈락한 경우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정부의 지원 없이 굉장히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망할 기업은 망해줬거나. 네, 그래야 됩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망할 기업은 망해주고 또 정부의 지원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지원의 부작용은 그뿐이 아닙니다. 정부에게 고르기 힘을 줍니다. 공공부문이 시장을 대신해서 시장의 승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누가 옥석을 골라야 할까요? 시장에서 옥석을 고르는 것은 소비자, 채권자, 투자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에 정부가 살아남을 기업, 죽어야 할 기업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옥석을 가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 고르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석 가리는 그 역량은 기회를 두어야 일어나게 됩니다. 낙후된 금융의 효율성은 관측하시죠. 기업이 이런 고르기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정부패 혹은 잘못된 결정이 되거나 결정이 잘 됐다 하더라도 떨어진 사람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뢰도 저하되죠. 정부의 기업 지원은 너무나도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우수업체에게 땅만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도 그런 예이고요. 교육부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도 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고르기에 매진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부의 힘의 원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또 시장의 선택 과정을 지켜볼 여유도 없고 과거에 성공했던 추억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경제발전 초기에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명령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외자를 유치하면 노동과 자본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가 중요한가요? 생산성이 중요하죠. 생산성은 정부 명령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생산성은 개인의 자율과 책임성이 결정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규제하고 지원해야 할 때가 아니라 개인에게 자율과 책임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자, 이 표는 KDI가 만든 것인데요. 우선 이 숫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경제 성장에서 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자, 초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죠. 지금은 대략 반만 됩니다. 앞으로는 전적으로 모든 경제 성장을 생산성이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같이 정부가 지원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한 우리에게 미래의 성장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혁신은 창의적인 개인과 협업, 그리고 혁신하려는 동기, 또 그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어느 하나 정부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부가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제와 지원을 늘 한 패키지로 씁니다. 통제로 자유를 박탈하고 지원으로 책무를 박탈합니다.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금융기관 모두 통제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은 정원과 등록금 통제를 받고 있는 반면에 각종 재정 지원을 받고 있죠. 자, 이 양쪽 모두 정부의 영향력을 주는 일입니다. 이것을 자율과 책무로 바꾸게 되면 정부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는 통제와 지원으로부터 자율과 책무의 국정 운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꿀 강력한 정부개혁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추진할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시간이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